이 텍스트는 단순히 어떤 정치제도가 좋은가를 따지는 책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영혼, 그 자체, 그리고 올바름의 본질을 묻는 거대한 지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여정의 표면적인 질문은 명확히 정의란 무엇인가를 향해 있죠. 하지만 대화의 내면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내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정의를 탐구하는 척하면서 네, 사실은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 이성과 욕망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아주 정교한 윤리학적 텍스트인 셈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첫 장면, 슬라이드 2번 내용이죠.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첫 대사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어제 나는 피라이에우스로 내려갔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내려간다는 행위와 피라이에우스라는 공간이 가진 상징성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카타바시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당시의 아테네 중심부는 토착 시민들이 살아가는 아주 정적이고 전통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어요. 반면에 이 피라이에우스는 외항, 즉 항구 도시였습니다. 외국인들과 온갖 새로운 문물, 민주주의적인 역동성이 뒤섞인 아주 혼란스럽고 활개찬 공간이었죠. 고상한 아테네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항구로 무대를 설정했다는 게 재미있네요. 플라톤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식의 세계에서 다시 어둡고 무지한 동굴 속으로, 즉 세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하강하는 철학자의 은유적인 행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지식의 상아탑을 벗어나서 진흙탕 같은 현실로 기꺼이 내려갔다. 참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3번을 보면 그렇게 세속으로 내려간 소크라테스가 벤디스 여신의 축제를 구경하고 다시 아테네로 올라가려다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폴레마르코스 일행과의 만남이죠. 맞아요. 그 장면 묘사가 엄청 생동감 넘치더라고요. 폴레마르코스가 자기 노예를 시켜서 소크라테스의 옷자락을 뒤에서 꽉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죠. 소크라테스, 우리가 당신들보다 숫자가 더 많으니 강제로라도 붙잡겠소. 얼핏 들으면 그냥 지인들끼리의 가벼운 농담 같아요. 하지만 이 속에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힘과 설득의 은유죠. 숫자가 더 많다는 게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다수의 힘, 즉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당신을 누르겠다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 과연 이성적 설득이라는 철학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것이 플라톤이 청취자 당신에게 툭 던지는 아주 무거운 질문인 겁니다. 강제력과 이성적 설득의 충돌이군요. 결국 소크라테스 일행은 다수의 힘에 밀렸든 회유에 넘어갔든 슬라이드 4번에 나오는 케팔로스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여기가 대화의 주 무대가 되는데 이 집안 풍경도 참 묘합니다. 네, 아테네 귀족들, 타지에서 온 외국인들, 그리고 소피스트들까지 한 방에 모여있는 그야말로 당시 사회의 축소판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5번을 보면 그 무대의 한가운데 집주인 케팔로스가 있습니다. 방견 제사를 마치고 화환을 쓴 채 앉아있는 늙고 부유한 상인이죠. 그 화환과 제사라는 행위 자체가 케팔로스가 전통적인 세대의 질서와 종교적 경건함을 철저히 따르는 인물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빡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오랜만에 만난 이 노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도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법한 질문인데요. 어르신, 노년의 삶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슬라이드 6번에서 이어지는 노년에 대한 고찰이죠. 케팔러스의 대답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보통 자기 또래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의 성욕이나 식욕 같은 쾌락을 잃은 걸 한탄하고 가족들이 냉대한다고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늙어간다는 걸 어떤 상실이나 결핍의 시기로 보는 건 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슬라이드 7번에서 케팔로스가 위대한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 일화를 인용하면서 완전히 시각을 비틀어버리잖아요. 네, 누군가 늙은 소포클레스에게 아직도 성관계를 할 수 있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말도 마시오. 많은 성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미치고 흉포한 폭군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처럼 엄청난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 미치고 흉포한 폭군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합니다. 보통 우리는 육체의 쇠퇴를 안타까워하는데 오히려 그걸 폭군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본 거군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기 통제였거든요. 맹목적인 육체적 욕망에 휘둘리는 건 영혼이 노예 상태인 것과 같았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맹목적인 욕망이라는 폭군으로부터 영혼이 비로소 자유로워진 상태라는 철학적인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슬라이드 8번인데요. 소크라테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돌직구를 날리죠. 어르신 말씀은 훌륭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돈이 아주 많아서 노년이 평온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하, 아주 뼈를 때리는 질문이죠. 현대의 억만장자한테 가서 당신이 여유로운 건 인성 때문이 아니라 통장 잔고 때문 아닌가요? 하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슬라이드 9번을 보면 케팔로스도 부의 영향을 쿨하게 인정합니다. 가난하면 평온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재산과 인간의 태도에 대해 아주 예리한 차이를 짚어냅니다. 네, 스스로 부를 축적한 사람과 자신처럼 부를 물려받은 사람의 차이를 분석하죠. 자수성가형과 재벌 2세의 차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돈을 번 사람들은 돈을 객관적인 도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창조물처럼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돈 자체에 병적으로 집착하죠. 반면 물려받은 사람들은 돈을 그저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쓸모있는 도구 정도로 여겨서 덜 집착한다는 겁니다. 돈을 목적 그 자체로 보느냐, 수단으로 보느냐의 통찰이네요. 자, 그렇다면 슬라이드 10번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부자인 케팔로스 본인이 생각할 때 부의 가장 큰 혜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 권력, 아닙니다. 놀랍게도 죽음 이후, 즉 하데스에서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죠. 돈이 죽음의 두려움을 덜어준다는 건가요? 네, 부유함 덕분에 남을 속일 필요가 없었고 신에게 바칠 재물이나 사람들에게 진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건 이타적인 도덕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죽음 이후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철저히 계산적인 윤리관이죠. 양심의 가책 없이 평화롭게 눈을 감기 위한 1차원적인 접견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11번, 케팔로스의 올바름, 즉 정의가 도출되죠. 남을 속이지 않고 빚을 진 채 떠나지 않는 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훌륭해 보입니다. 당신도 흔히 듣고 자란 도덕률일 텐데요. 그래서 슬라이드 12번에서 소크라테스가 이 긴 이야기를 뾰족하게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해냅니다. 그렇다면 올바름이란 진실을 말하고 빌린 것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올바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13번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규칙을 치명적인 발레로 단 한 방에 부숴버립니다.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소 제정신이던 친구가 사냥용 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총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자, 빌린 것을 갚아야 한다는 규칙에 따라 그 눈 뒤집힌 친구에게 총을 돌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이 반박을 통해 전통적 도덕관의 맹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빚을 갚는다는 기계적인 도덕적 경직성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는 끔찍한 불의로 돌변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슬라이드 14번에서 우리는 결론을 얻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올바름의 진짜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정의는 이렇게 폐기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15번, 논리가 막혀버린 케팔로스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그는 논쟁을 계속해서 진리를 파헤치는 대신 껄껄 웃으며 아들 폴레마르코스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버리죠. 그러고는 제사를 드리러 방을 나갑니다. 이 퇴장 장면이 참 문학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냥 피곤해서 자리를 뜬 게 아니라 네, 비판적 사유 없이 수용되던 전통적 세대의 도덕관이 철학적 사유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스스로 무대에서 퇴장하는 순간입니다. 복잡한 논리적 고민을 피해서 익숙한 종교적 의례로 도피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무너진 정의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열한 철학의 전쟁터로 뛰어들게 될 거라는 완벽한 서막이죠.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케팔로스가 종교적 제사를 핑계로 이성적 탐구회장에서 쏙 빠져나가버립니다. 네, 논쟁이 힘들어지니까 도망친 셈인데 그때 아들 폴레마르코스가 논쟁을 이어봤습니다. 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등판한 거죠.
근데 이때 폴레마르코스가 아주 흥미로운 권위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바로 당대의 권위 있는 대시인 시모니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올바름, 즉 정의다, 이렇게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인의 말은 거의 절대적인 도덕적 지침이었으니까 일종의 경전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 한 겁니다. 언뜻 들으면 엄청 상식적이에요. 빌린 돈은 갚고 받은 은혜는 보답하라. 그렇죠. 이게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의 베이스잖아요. 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보편적인 상식을 완벽한 논리적인 발레 하나로 찔러버립니다. 아, 그 유명한 광인의 무기 반려군요. 당신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절친한 친구가 제정신일 때 저한테 아주 치명적인 무기를 맡겼어요. 네네.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버린 상태로 찾아와서 당장 무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시모니데스의 잣대, 그러니까 합당한 것을 돌려주라는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무기를 쥐어줘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 살인 방조나 다름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도덕적 규칙이라도 맹목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최악의 불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걸 완전히 무시한 원칙주의의 한계를 꼬집은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을 받은 폴레마르코스는 자신의 주장을 재빨리 수정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가 시인의 말을 어떻게 재해석했냐는 건데요. 네, 합당한 것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했으니까 친구에게는 이로움을 주고 적에게는 해로움을 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잠깐만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폴레마르코스한테 엄청 공감했거든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 가족, 내 동료 챙기고 나를 위협하는 적은 짓밟는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생존 본능이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관습적인 도덕관, 즉 부족주의적 연대를 정확히 대변하는 주장이죠. 내 편 챙기기, 내 편 짓밟기. 당대 아테네 시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상식이 철학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폭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논의를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 있죠? 네, 바로 기술, 고대 그리스어로 테크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테크네라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전문적 능력을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죠. 의술은 질병을 고쳐서 건강을 주고 요리술은 맛을 주는데 과연 네가 말하는 정의라는 기술은 도대체 무엇을 주는 거냐? 폴레마르코스는 자기가 내린 정의에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답하죠. 전쟁에서 동맹을 돕고 적과 싸울 때 유용하다. 자기 편을 챙긴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전쟁터니까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시야를 확 넓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평화 시에는 정의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인가? 와, 뼈아픈 반문이네요. 질병이 없을 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때 항해사가 필요 없듯이 말이죠. 목적이 사라지면 기술의 효용도 사라지는 게 테크네의 본질인데 평화가 왔다고 정의가 필요 없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당황한 폴레마르코스가 급하게 방어막을 칩니다. 아닙니다. 평화 시에도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나 동업을 할 때 유용합니다. 라고요. 근데 이 대답이 그를 더 큰 논리적 공지로 몰아넣게 되죠. 네, 소크라테스의 치밀한 추궁이 이어집니다. 계약을 맺을 때, 말을 살 때는 말 전문가가 낫고 배를 살 때는 조선공이 나은데 그럼 대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때 정의로운 자가 유용하냐는 거죠. 결국 폴레마르코스는 치명적인 대답을 내놓고 맙니다.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안전하게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웃음이 터졌어요. 아니, 돈을 역동적으로 투자할 때는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고 오직 장롱 속에 박아두고 쓰지 않을 때만 정의로운 자가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방패나 비파를 연주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할 때만 유용하다면 정의는 삶에서 정말 하찮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올바름의 쓸모에 대한 역설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논리를 한 번 더 비틀어버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도둑의 딜레마. 폴레마르코스가 올바른 자는 무언가를 잘 지키고 보관하는 데 유용하다고 했잖아요. 당신도 현대 정보보안 전문가 비유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업의 시스템 구조를 가장 잘하는 최고의 화이트 해커는 마음만 먹으면 시스템을 가장 완벽하게 털어먹을 수 있는 최고의 해커가 될 수 있죠. 네. 무언가를 완벽하게 지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훔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아우톨리코스라는 인물을 소환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외할아버지인데
완전 거짓맹세와 도둑질의 달인이잖아요. 네, 질병을 잘 막아내는 의사가 질병을 몰래 퍼뜨리는 방법도 잘 아는 것처럼 돈을 잘 지키는 자는 본질상 가장 교묘한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폰네마르코스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었겠네요. 정의는 도둑질의 일종이다. 이런 황당한 결론이 나와버렸으니까요. 훌륭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시작했는데 깊은 당혹감에 빠진 겁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구석에 몰렸네요. 보통 이쯤 되면 백기를 들 텐데요. 그런데 폴레마르쿠스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당신 말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구를 돕고 적을 해치는 것이 정의다 라고 외치죠. 머리로는 졌는데 가슴으로는 승복 못한 거네요. 그 끓어오르는 감정, 티모스라고 하죠. 네, 내 편을 지키고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원초적 본능만은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논쟁에서 질 때 논리는 딸리는데 억지 부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 본능마저 꺾어버리기 위해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식의 한계 문제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와 적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겉보기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로 훌륭한 사람인가? 당신의 일상 경험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상처를 주거나 적대적이고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실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죠. 인간의 판단은 오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약 겉보기에만 좋은 사람을 진짜 친구라고 착각한다면 끔찍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진짜 끔찍한 악당을 친구로 여겨서 이익을 주고 착한 사람을 적으로 오해해서 해를 봐하게 되죠. 부패한 자를 비호하고 훌륭한 사람을 매장하는 짓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네요. 이건 도덕이 아니라 폭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폴레마르코스는 이것을 수용하고 입장을 대대적으로 수정합니다. 친구는 단순히 내 편이 아니라 진짜로 훌륭한 자로, 그리고 적은 진짜로 나쁜 자로 재규정하죠. 맹목적인 연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선을 추구하려는 엄청난 철학적 진전입니다. 피아식별이라는 부족주의에서 드디어 벗어났네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논쟁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죠. 네, 100번 양보해서 상대가 진짜로 나쁜 놈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애초에 올바른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와, 이건 응보적 정의의 밑바닥을 통째로 흔드는 질문인데요. 나쁜 놈에게 벌을 주고 해를 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크라테스는 이를 논파하기 위해 개와 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말이나 개를 매질하고 학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이 더 훌륭해질 리가 없죠. 망가지고 사나워지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존재의 고유한 탁월함을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해를 가하면 그 아레테를 잃게 됩니다. 이 논리를 인간에게 적용하면요. 인간에게 해를 가하면 인간 역시 자신의 고유한 탁월함인 올바름, 즉 정의로움이 훼손당하게 되죠.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 나쁘게, 불이하게 만드는 행위군요.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가장 훌륭한 미덕을 사용해서 타인을 불의한 사람으로 전락시킬 수 있을까요? 정의를 도구로 불의를 만들어낸다니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이네요. 소크라테스는 자연의 속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열이라는 속성이 무언가를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건조함이 축축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선함, 즉 올바름은 결코 해악을 낳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부의 압도적인 결론이 도출되는군요. 정의로운 사람은 그 대상이 친구든 적이든 그 누구에게도 결코 해를 가하지 않는다. 해악을 가하는 건 오직 불의한 자의 일일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서 이룰 수 있는 정의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율이 돋네요. 처음에는 아군 챙기고 적을 부수는 기술 정도로 여겨졌던 폴레마르쿠스의 관습적 정의관이 논리적 해체, 즉 엘렌코스를 거치면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선함을 추구하는 차원 높은 정의관으로 완전히 승화되었습니다. 맹목적인 혈기에서 출발한 청년의 사유를 소크라테스가 보편적 윤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거죠. 소크라테스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막 난입을 해요. 네, 그 묘사가 아주 극적이죠. 맞아요. 내내 웅크리고 있다가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울부짖음에 돌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뭘 어쨌길래 대화하다 말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걸까요? 그 분노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소크라테스 특유의 대화법을 봐야 합니다. 이른바 엘렌코스라고 부르는 문답법이죠.
소크라테스는 대화할 때 절대 자기가 먼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만 던지는 그 방식이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질문만 던지면서 상대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32번을 보면 이 사람 화를 내면서도 묘하게 직업의식이 투철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한테 제대로 된 올바름의 정의를 듣고 싶으면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 장면이 고대 그리스 지식인 사회의 단면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갑자기 내 가르침을 원하면 수강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다행히 자료에 따르면 옆에 있던 글라우콘을 비롯한 친구들이 돈은 우리가 낼 테니 제발 말해보라고 나서면서 대화가 간신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슬라이드 33번에서 트라시마코스가 대화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폭탄 선언을 던지죠. 그 유명한 문장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올바름, 즉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외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선언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역사상 가장 서늘하고 현실적인 도덕의 해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34번에 나타난 법적 실증주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법적 실증주의요? 네, 국가가의 체제가 민주정이든 참주정이든 결국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 권력을 쥔 통치자, 즉 강자라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피통치자들에게는 그 법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이라고 훌륭하게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무시무시한 도발에 어떻게 반격하나요? 당황했을 법도 한데 슬라이드 35번을 보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빈틈을 찌르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반격은 아주 상식적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통치자도 신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그렇다면 판단을 그르쳐서 실수로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죠. 잠깐만요. 통치자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현실에서도 정치인들이 법안 잘못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이 왜 트라시마코스에게 치명적인 반격이 되는 거죠? 바로 거기서 슬라이드 36번에 나오는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 즉 아포리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실수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약자인 시민들이 그 법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올바름이라고 트라시마코스는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법을 따르는 약자의 올바름이 네,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손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원래 주장이 스스로 충돌해버리는 덫에 빠진 거죠. 법을 지키는 게 정의다라는 전제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결론이 쾅 하고 부딪히는 거군요. 이 대목에서 주변에 있던 클레이토폰이라는 인물이 엄청 다급하게 개입하잖아요. 마치 물에 빠진 트라시마코스한테 구명조끼를 던져주듯이요. 맞습니다. 강자의 이익이란 강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말을 살짝 바꾸면 어떻겠냐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트라시마코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그 훌륭한 구명조끼를 뻥 차버리더라고요. 나 그런 돈 필요 없어 이러면서요. 그게 바로 소피스트의 오만한 자존심이죠. 남이 던져준 핑곗거리로 자기 주장을 굽히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37번을 보면 그는 궤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새로운 방어막을 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통치자라는 개념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진짜 통치자는 통치하는 순간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는 순간에는 의사가 아니듯 권력자도 통치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기술자, 즉 전문가라는 주장입니다. 완벽한 전문가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한치의 오차 없이 추구한다는 논리죠. 와, 논리에서 밀리니까 아예 완벽한 통치자라는 가상의 개념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런데 슬라이드 38번을 보면 여기서부터 소크라테스의 진짜 솜씨가 발휘되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어로 테크네라고 부르는 이 기술 혹은 전문성의 개념을 가져와서 트라시마코스의 논리를 역으로 받아쳐버리잖아요. 여기서 매혹적인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기술의 본질을 파고든다는 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의술,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적인 기술은 누구를 향해야 할까요? 의사 자신의 지갑을 불리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고치기 위한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환자를 위한 것이죠. 항해술은 선장 환자 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소크라테스는 이 우아한 논리를 바탕으로 아주 날카로운 결론을 도출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전문가라면 그 기술의 대상자를 위한다는 그 논리요. 정확합니다. 통치라는 기술 역시 엄밀한 의미의 전문가라면 통치자 자신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술의 대상인 피통치자, 즉 약자의 이익을 향해야만 진정한 통치술이라는 압도적인 반론이죠. 완전 외통수네요. 의사가 환자를 위하듯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트라시마코스가 순순히 입을 다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라이드 39번을 보면 그 유명한 목자의 비유, 즉 양치기의 비유를 들고 나와서 통렬하게 재반격을 합니다. 저 이 비유 읽고 진짜 등골이 서늘했어요. 차가운 냉소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트라시마코스가 아주 비웃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양치기가 밤낮으로 양들을 정성껏 돌보는 이유가 진정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양을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일 뿐이죠. 통치자가 백성을 돌보는 것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권력자는 아주 세련된 양치기일 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와,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내는 세금이 결국 양치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양털 같은 거라는 비유잖아요. 여기서 트라시마코스는 기세를 몰아서 아예 선을 넘어버립니다. 슬라이드 40번에 나오는 완벽한 불의에 대한 찬양 부분이죠. 네,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크게 저지른 불의, 즉 참주정이나 독재야말로 오히려 정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자유롭고 이익이 된다는 아주 위험한 주장을 펼칩니다. 쪼잔하게 살짝 법을 어기는 쫑도둑은 감옥에 가지만 나라를 통째로 훔친 독재자는 처벌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세금 정직하게 내고 공직에 올라도 청렴하게 사니까 늘 자기 재산만 깎아먹는데 불의를 크게 저지른 권력자는 모든 이익을 독식한다면서요? 솔직히 정직하게 살며 호구된다는 씁쓸한 현실 인식이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주장을 방어하나요? 권력자들이 왜 남을 위해,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헌신한다고 설명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슬라이드 41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 보상의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소크라테스는 아주 현실적이고 독특한 보상 개념을 꺼내듭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권력이 좋아서 혹은 돈이나 명예를 원해서 덥석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 힘들고 골치 아픈 통치자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통치를 수락하는 유일한 이유는 통치를 거부했을 때 주어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통치하기를 꺼리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형벌이요? 권력자가 되기 싫다고 하면 무슨 물리적인 벌이라도 받는다는 건가요? 감옥에 간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가장 끔찍한 형벌은 바로 자신보다 못한 자, 즉 악하고 무지한 자의 지배를 받는 형벌입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정치를 외면했다가 그런 무지한 폭정 아래에서 고통받느니 차라리 자기가 억지로 권력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냉소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세 가지 결정적인 논증을 차례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트라시마코스를 무너뜨리는지 그 세 가지 논증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슬라이드 42번에 나오는 첫 번째 논증은 올바른 자는 지혜롭고 선하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시 전문가 비유가 등장하더라고요. 음악가가 악기를 조율하는 예시요. 네, 훌륭한 음악가가 기타나 바이올린주를 조율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전문가는 다른 훌륭한 음악가의 소리보다 끝없이 음을 더 높이거나 무조건 능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악기의 적정선, 즉 한계를 정확히 알고 조화를 추구하죠. 음악의 밸런스를 아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무지한 자들만이 한계도 모르고 남을 맹목적으로 이기려 듭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비유를 통해 정의로운 사람은 무한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적정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혜와 선함의 속성을 띈다고 증명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적정선을 아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자료를 보면 이 논리에 밀리면서 기세등등하던 트라시마코스의 멘탈이 와레르 무너지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름날 비 오듯 땀을 뻘뻘 흘리다가 급기야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고. 텍스트에 진짜 블러싱이라고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플라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장면이죠.
그 야수처럼 폭력적인 오만함이 이성적인 논리 앞에 완벽하게 굴복하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쉴 틈을 주지 않고 슬라이드 43번의 두 번째 논증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불의는 분열과 무능을 낳는다는 논증이죠. 이번엔 도둑이나 강도의 무리를 예로 듭니다. 이 비유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청취자 여러분, 거대한 금고를 터는 영화 속 도둑들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계획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는데 이들이 성공하려면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바로 그들 사이에 철저한 약속, 즉 최소한의 올바름이나 신뢰가 존재해야만 목적 달성이 가능합니다. 훔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고 서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룰이 없다면 무조건 내분이 일어나겠죠. 서로에게 완벽하게 불이하다면 훔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날 테니까요. 도둑들 사이에도 의리와 올바름이 있어야 도둑질을 성공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불의는 결코 강력한 힘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불의는 집단은 물론이고 개인의 영혼 내부마저 분열시키고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낸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준 독재자라도 그 내면은 불의로 인해 조화가 깨져서 완전히 박살나 있고 무능한 상태라는 진단이군요. 자, 이제 슬라이드 44번,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논증입니다. 영혼의 고유한 기능, 즉 에르곤과 행복에 대한 얘기죠. 네, 만물에는 각자의 고유한 기능, 에르곤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이 보는 것이고 칼의 기능이 자르는 것이라면 인간 영혼의 기능은 삶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군요. 그리고 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해주는 영혼의 탁월함, 즉 덕이 바로 올바름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올바름이 깃들어 있어야만 영혼이 제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고 결국 정의로운 영혼만이 진정으로 삶을 훌륭하게 이끌어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결론이네요. 논리적 귀결이죠. 불의한 자는 겉으로 돈과 권력을 다 가졌어도 영혼 자체가 병들어 제 기능을 못하니 필연적으로 불행하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소크라테스의 완벽한 케오승 아닌가요? 얼굴 붉히고 끝났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소크라테스가 완벽하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일건의 진짜 결말은 승리의 팡파레가 아닙니다. 슬라이드 45번을 보면 그리스어로 아포리아, 즉 막다른 길의 상태로 일건이 끝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세 가지 논증으로 완벽하게 다 이겨놓고 갑자기 막다른 길이라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소크라테스 스스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올바름이 이익인지 아닌지, 행복한 것인지 아닌지만을 논쟁했을 뿐 정작 올바름의 본질 그 자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겼지만 진짜 정답은 모른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배나 허무함이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라시마코스 같은 소피스트들의 얄팍한 궤변을 모두 해체해냈다는 뜻이고 국가 이권부터 이어질 장대한 개인과 국가의 비유를 향한 진정한 철학적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숨막히는 지적 대결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